그 이번 35년 사건은 그 조선의 공산주의 운동하고 학생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 그러니까 일종의 일제시대판 사회운동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때는 일제시대니까 뭐 정치사를 할 게 없으니까 일종의 사회운동이 다 역사가 된 건데, 우리가 지난번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박시백 화백의 35년의 특징은 이게 우리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 공산주의 계열, 좌파 계열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발굴해서 서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35년이라고 하는 책의 좀 의미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의 연장선에서 원래는 좌파는 그 해외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죠. 공산주의 운동을. 그래서 이동희가 이끄는 그 상해파 공산당하고 또 일종의 공산주의계 앙팡테리블이죠. 젊은 그 해외 공산주의자들, 그 이르쿠츠크에서 모인 젊은 해외 공산주의자들이 등장해서 이르쿠츠크파와 상해파, 이 노장파와 소장파, 요 둘 사이에 또 민족 협력, 그러니까 임정에 참여해서 민족주의 계열과 협력하자는 파와 무슨 소리냐? 걔들은 다 결국 자본가다. 우리는 우리끼리 따로 공산혁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소장파, 그 요 큰 두 개의 흐름의 계열의 대립이 있었던 건데, 이제 그런 시대가 가고 1920년대 이제 후반으로 넘어오면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젊은 공산주의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3.1운동 세대인 거예요. 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3.1운동을 직접 몸으로 겪고, 3.1운동이라는 게 뭐 전국에서 몇백만 명이 참여했으니까 웬만하면 좀 학교 좀 다닌 사람들은 다 참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촛불 집회 참여하듯이. 그래서 그 3.1운동의 세례를 받고 정치적으로 깨어난 인물들, 각성한 인물들이 너도 나도 지금 이렇게 뛰어들게 되는, 공산주의 운동에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공산주의가 세계적 트렌드였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박헌영하고 조봉암이죠. 조봉암도 원래 인천 강화도에서 조그만 무슨 면서기 같은 거 했나? 조그만 회사 다녔나 그랬는데 3.1운동 경험하면서 완전히 각성해가지고 일본으로 자비 유학을 가서 뭐 엿장수 하면서 돈 벌어갖고 이렇게 공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박근영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그런 어떤 젊은이들이 공산주의 운동에 막 뛰어드는 시기에 이제 상황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뭐 서울파, 뭐 화요파, 뭐 상하이파, 뭐 북풍파, 뭐 별별 이렇게 파들이 막 나와요. 요즘은 대파 쪽파가 뭐 유행인데 이게 제가 김원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얘들이 무슨 정치적인 이념이나 무슨 정확한 주의 주장이 달라서 이렇게 흩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았던 지역 또 그 유학 가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인연 그런 개인적인 인맥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파가 생기고 없어지고 그 중에 어떤 애가 좀 말을 좀 심하게 하고 그러면 쟤는 절대 안 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학생운동 내에서 정파 갈라지는 거랑 비슷하게 솔직히 뭐 NL이니 PD니 그게 뭐 애들이 그 이론을 진실하게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선배가 내가 들어간 과의 선배가 NL이었어. 그 학생 그럼 나도 NL이 되고 그 내가 들어간 과가 뭐 PD였어. 그럼 나도 PD 되고 뭐 그랬던 거잖아요. 그게 무슨 그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선험적으로 이론을 판단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사회운동가들이고 집권을 해서 그걸 실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그게 실제로 그 실현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이렇게 이상 속에서만 머릿속에서만 하는 이념이기 때문에 그 이념적으로 명확하게 어떤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인맥과 지역과 뭐 어떤 감정, 개인들 간의 감정에 따라서 여러 분파로 갈라졌고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그런 파들이죠.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의 어떤 그 미숙함을 보여주는 사례가 저는 신만 청년의 일식집 난동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책 앞부분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만주 지역에서 이제 청년들이 모여갖고 공산주의 하겠다고 막 조직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 일식집에 가서 젊은이들이니까 술 먹잖아요. 그 일식집 가서 술 먹다가 옆에 보니까 친일파 그 변호사들, 친일파 출신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술을 먹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드르륵 열고 들어가지고 시비를 걸었다는 거잖아요. 야, 이 친일파 놈들아, 이렇게 술이 잘 들어가냐? 이러고 이제 괜히 시비를 걸어갖고 몸싸움을 하고 뭐 투닥투닥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형사 사건, 그 폭행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집을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무슨 문건이 나오고 뭐야 일본에서도 공산주의자는 굉장히 골칫거리였거든. 그러니까 일본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줄줄이 사탕으로 고문당하다 보니까 또 줄줄이 사탕으로 걸려 들어와서 다 일망타진되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젊은 공산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어떻게 보면 뭐 열정은 넘치고 그렇지만 사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미숙하고 뭐 그랬는가라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되게 훌륭한 분들이고 대단한 역할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왜 이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면 이들의 활동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때그때 점점이 흩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 조금 활동하다가 없어지고 활동하다 없어지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여기도 보면 1차 공산당이 그렇게 해서 없어지고 나서 강달령이라는 하는 사람이 2차 공산당을 조직하는데 이것도 역시 경찰에 의해서 적발돼가지고 일망타진되죠. 또 김철수라는 사람은 ML파 공산당, 마르크스 레닌이죠. 그래서 ML파 조선공산당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것도 뭐 어쩔 지 사건 몇 가지 사건을 거쳐서 또 일망타진되고. 근데 좀 재밌는 점은 이 ML파 공산당 만들 때 그 서울지회에서 그 낭산 김준현이라는 사람이 잠깐 등장하죠. 이 사람은 50년대, 60년대까지 굉장히 중요한 정치가로 활동하는 한국의 그 정치인인데 주로 한민당 계열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좌파로 젊은 시절에 좌파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우파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그 인천 김성수의 한민당 계열로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그 우파 민족주의자로 활동을 하고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조봉암이 대선 후보로 굉장히 유명해졌을 때 민주당 안에서 조봉암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대논쟁이 벌어져요. 근데 재밌는 게 우파였던 인천 김성수 같은 사람은 당연히 조봉암도 이렇게 뭐 같이 해야지라면서 이른바 대동단결파라 그래서 조봉암을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조봉암은 공산주의자 출신이라 절대 믿을 수 없다. 조봉암은 절대 안 된다라고 배격했던 게 바로 이 낭산 김준현이에요. 그 당시엔 꽤 고물 정치인이 돼 있었고 이 사람이 자유민주파라 그래서 조봉암 받으면 절대 안 된다는 입장. 이 조봉암 공산주의자고 믿을 수 없다. 라고 해서 반대했던 인물이 바로 이 김준현. 김준현이 또 역사에 말년에 60년대에 김대중 대통령이 5시간인가 필리버스터 했던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 필리버스터 사건이 이 김준현을 체포하지 말라고 필리버스터를 했던 거예요. 김준현이 그 당시에 굉장히 거물 정치가가 있었는데 무슨 돈을 받았다는 그런 의혹이 있어가지고 박정희 정권이 체포하려고 하니까 그걸 체포하지 말라고 5시간의 필리버스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살짝 나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지만 이후 한국 현대사에 꽤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근데 뭐 지금까지 별로 당대에는 꽤 거물 정치인이었는데 지금은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죠. 이게 뭐냐면 사람이 자꾸 이렇게 막 배신하고 막 입장 바꿔서 왔다 갔다 하고 누구 남 뒷다리 잡고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당대에는 힘이 있어도 나중에 역사 속에서는 별로 기억이 안 남는 거야. 그래서 별로 저는 별로 좋은 정치는 아니었다고 봐요. 뭐 그 그림도 좀 그 사진에 기반해서 그림도 젊은 시절 모습을 그려놨는데 얼굴도 좀 못생겼어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신간회가 나오죠. 신간회는 뒤에 본격적으로 자세히 얘기할 텐데 하여간 요때쯤에 신간회가 만들어져서 이게 신민회의 뒤를 이어서 신민회 신간회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신민회는 일제시대 초기에 안창호가 중심이 돼서 만들었던 게 안창호 양기딱 이게 신민회고 신간회는 그 이후 세대입니다. 1920년대에 만들어진 그 세대인데 요것도 좌파와 우파의 결합이죠. 그래서 상층 지역의 명망가는 주로 민족주의 계열이었고 실제로 하층의 그 실질적인 활동가들은 거의 다 사회주의 계열이었다.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해서 1920년대 후반에 되게 열심히 활동했던 게 신간회인데 신간회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사람들이 다 잡혀 들어가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워낙 많이 일망타진됐잖아. 잡혀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법정 투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 그 잡혀 들어가서 고문 당하고 법원에 가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인권 변호사라는 게 생겨나게 되죠. 처음으로 조선인 출신 변호사들이 등장해서 이 젊은 공산주의자들을 변호하기 시작하는 거야. 젊은 독립운동가들을. 그게 이제 가인 김병로, 지금 나오는 김종인의 할아버지, 가인 김병로 선생, 또 허한 선생. 허한 선생은 이제 나중에 해방 이후에도 정치인으로 활동하죠. 그다음에 이인 선생. 뭐 이런 양반들이 이른바 일제 시대의 어떤 인권 변호사의 어떤 원조격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하면서 이름이 이제 알려지게 되고 가인 김병로는 나중에 우리나라 최초의 대법원장 되시죠. 하여간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2차가 일막탄지니까 또 3차가 만들어지고 4차가 만들어지고 해서 조선공산당이 4차까지 가는데 3차를 만들었을 때 서울파의 정백이라는 사람이 집행위원을 잠깐 하다가 감옥에 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 정백은 나중에 해방공관에서 여운형 선생하고 결합하죠. 그래서 몽양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좌파를 대표해가지고 굉장히 그 중요한 활동가로 참여하는 게 또 정백입니다. 정백은 또 박헌영의 라이벌이었어요. 그래서 정백, 조봉암, 박헌영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서로 라이벌 관계였고 그뭐난 김준현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사실 기라성 같은 대표급들은 다 죽어요.
강달령이니 뭐 김철수니 뭐 이런 당을 이끌었던 리더급들은 다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그러다가 옥사하거나 아니면 옥중에서 엄청나게 몸이 망가져가지고 나중에 나와서 이렇게 병으로 죽거나 뭐 김사국이니 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름이 안 남은 이유는 다 죽어서 그런 거예요. 독립운동하다가 일찍 죽어서 이름이 남을 수가 없었던 거지. 그리고 그 이진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박헌영, 조봉암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후에 해방 이후에도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그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에 이어지죠. 그 얘기는 천천히 다루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도 국내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너도 나도 공산당 하면서 이것저것 분파를 만드니까 이 사람들이 다 결국에는 누가 정리해줘야 되겠어요?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정리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소련의 대표를 파견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조선을 대표하는 공산당이다. 아니다, 우리다. 쟤네는 아니다, 사입이다. 이러면서 서로 막 비난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코민텔은 내서 생각할 때는 이미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 사이에 자유시 참변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이미 그걸 겪었는데 또 국내에서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진짜 조선공산당이라고 막 하니까 골치가 아픈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코미테에서 12월 태제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명문화된 입장을 내려보냅니다. 그게 뭐냐면 너네 분열 좀 하지 마. 조선공산당이 힘든 건 일제의 탄압도 있지만 니네가 분열해서 그러는 거야. 너네 정신 좀 차리고 제대로 좀 이렇게 통합 좀 해서 똑바로 한번 해봐. 그리고 너네 다 지식인들이잖아. 너 배운 놈들 엘리트들이잖아. 그 공부한 지식인들끼리 무슨 서클처럼 그렇게 하는데 공산주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민중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노동조합 농민을 직접 조직해.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공산주의 이념의 어떤 주체가 될 그 민중들을 조직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니네끼리 모여갖고 그 배우는 놈들끼리 양복 입고 뭐 이렇게 술이나 마시면서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이제 약간 꾸짖는 그런 12월 태제를 내려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약간 이제 멋쩍어 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 네, 결합하고 뭐 이런 장면이 좀 나오긴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조금 억눌러 놓긴 했지만 내부의 갈등이라는 게 뭐 외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없어지겠습니까? 그냥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고. 다만 이제 그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일국 일당주의를 이제 코미테른이 표방하는 거예요. 그 소련 입장에서는 공산당은 전 세계 공산당의 어떤 하부 조직인 거고 그래서 모든 그 나라마다 한 민족은 하나의 공산당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조선공산당도 문제지만 만주에서 혹은 중국에 가서 그 사회주의 운동하고 있던 독립운동가들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야, 너네도 조선공산당으로 중국에서 활동하지 마. 너네 만주에 가 있으면 중국공산당에 가입해. 야, 일국 일당주의잖아. 너 만주에 가 있으니까 중국공산당에 가입해야 되는 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서 이제 공산주의자, 만주가 사실은 되게 공산주의 운동이 활발했는데, 왜냐면 만주가 그래도 일제의 탄핵 좀 덜하고 조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독립운동 자금 같은 거 걷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만주가 되게 활성화돼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씨, 그러면 우리 중국 공산당에 가입해야 되나? 아니면 공산주의 운동하기 위해서 국내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일국 일당주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일부는 그냥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 우리 그 아리랑으로 유명한 김산 그 장지락 씨인가 뭐 그렇죠. 그런 양반들은 중국 공산당에 가입해서 활동하다가 결국 중국 공산당 내 권력 투쟁에 의해서 희생돼 가지고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일부는 다시 국내로 돌아가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뭐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만주로 가보면은 공산당도 있었지만 또 그 군벌도 있잖아요. 그 무장 독립운동 세력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그 청산리 전투 끝나고 나서 그 자유시로 넘어간 사람들은 약간 좌파 성향의 무장 독립 부대는 자유시로 갔다가 참변을 당하고 그리고 우파 민족주의 계열은 자유시로 안 가고 소련 놈들 러시아 어떻게 믿느냐 그러고 안 가고 만주에 돌아오잖아요. 만주에 돌아온 대표적인 세력이 김좌진이죠. 우리가 아는 그 장군의 아들의 김좌진. 김좌진 장군이 만주로 돌아와서 남는데 이 안에서도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주에 남은 사람 중에서도 이른바 복벽파라고 해서 복벽파라는 건 뭐냐면 조선 왕실을 복구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종, 순종, 뭐 영친왕 이런 조선 왕실의 후예를 모셔갖고 다시 조선 왕조를 회복시키자라는 게 복벽파고 뭔 소리냐 우리 임시정부 해가지고 이미 공화주의 선언했는데 공화주의 국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공화파고 그래서 복벽파와 공화파 사이에 갈등이 또 있고 우파니까 근데 이제 복벽파는 워낙 소수여가지고 올해는 못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내부에서도 참의부, 뭐 정의부, 뭐 신민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삼부의 갈등이라 그래서 그 만주에 남은 우파 성향의 무장 독립운동 세력 사이에서도 자기들끼리 뭐 치지고 볶고 막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신민부 안에서 신민부가 이제 김좌진이 있었던 게 신민부인데 신민부 안에서는 또 만주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만주에 살고 있는 동포들을 보살피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게 민정파. 그리고 무슨 소리냐. 어떻게든 군사력을 길러서 일단 일본군하고 싸워야 된다는 게 군정파. 그래서 민정파와 군정파 사이에 또 갈등이 생겨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군정파의 리더가 김좌진이었던 거지.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김좌진 나중에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자, 그런 와중에 그러면 독립운동 그 상해임시정부는 어떤 상황이었냐? 상해임시정부는 이미 1920년대 초에 굉장히 이렇게 그 이승만 탄핵 파동을 거치면서 사실상 이제 힘을 다 잃어버렸죠. 동력을 다 잃어버리고 정치 자금도 그 국내에서 들어오는 건 다 일본에 의해서 막혀버리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자금은 또 이승만이 중간에 가로채고 그러면서 사실은 돈도 없고 뭐 이렇게 인물도 그 이승만 때문에 갈등하다가 다들 지쳐갖고 다 떠나가 버리고 그 상해 임시정부는 정말 껍데기만 남은 상황이죠. 김구 정도가 남아서 겨우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상해 임시정부를 만드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던 안창호가 다시 등장해가지고 이게 상해 임시정부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부 만들 때 정부를 만들 거냐 당을 만들 거냐 갖고 논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는 좀 실패했다고 보고 그러면 당을 다시 만들어 보자. 그래서 민족유일당 운동이라는 걸 벌이게 됩니다. 이 민족유일당 운동은 철저하게 안창호의 개인기예요. 안창호가 촉매제가 돼서 안창호가 한 마지막 운동이에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고 여기 보면 뭐 국민 대표 대회라는 것도 열었고 그 국민 대표 대회를 통해서 바로 이어지는 게 민족유일당 운동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임시정부를 개조해야 된다는 개조파, 아니라 새로운 정부를 아예 만들어야 된다는 창조파, 그리고 중도파, 또는 이제 김구 같은 임시정부 고수파, 또 뭐 화요 그 좌파 계열의 화요파, 뭐 이런 사람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좌우의 명망가들이 망라돼서 어쨌든 몇 달에 걸쳐서 이 민족유일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갖고 모여서 회의도 진행하고 그런 노력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안창호가 자기 인맥으로 얽어본 거야. 그러니까 안창호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가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아놓고 놓으면 맨날 싸우고 뭐 지지고 볶고 하는 이 독립운동가들을 어쨌든 다 망라해가지고 그 상해에 모아서 그 사람들끼리 다 이렇게 토론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 이거는 안창호라는 사람의 인덕과 그 능력과 어떤 그 매력, 그 카리스마 이런 게 없었으면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도산이 여기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민족유일당을 만들어서 일종의 독립운동 그 임시정 약화된 임시정부를 대체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해외에서 보면 독립운동한 사람 중에 그렇게 당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에 성공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결국 실패한 이유는 결국 이 중국 땅에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중국에서 좌우합작이 깨져버린 거예요. 중국에서는 그걸 국공합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수논과 장개석의 국민당과 그다음에 이제 그 모택동의 공산당, 이때는 모택동으로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거기도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쳐서 좌우합작으로 항일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장개석이 순원이 죽고 장개석이 집권하면서 장개석은 좀 더 우파예요. 순원 계열에서 우파였던 거죠. 장개석이 이제 국공업작을 깨버리고 좌파를 탄압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좌파는 좌파대로 막 민중 봉기를 일으켜서 이게 폭력투쟁으로 무장투쟁으로 해서 사실상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중국 안에서도 국공업작이 깨져버리니까 이 좌우합작이 이루어지기가 되게 어려워지고 아까 말한 소련, 호민테른도 그 레닌이 있던 시절에는 이른바 민족전선, 그 통일전선 노선이라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이랑 일단 잘 이렇게 화합을 해가지고 일단 제국주의에 맞서 싸워라. 그리고 나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혁명을 해라. 뭐 이런 노선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레닌이 죽고 스탈린으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이른바 그 좌경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 무슨 뭐 자본가들하고 무슨 협력을 하냐. 그 민족주의 통일전선 다 필요 없고 그냥 독자 노선으로 가라. 뭐 이렇게 좌경화된 지침이 내려오면서 이 소련과 중국의 정세가 바뀐 거예요. 소련과 중국의 정세가 바뀌면서 국내에서도 그렇고 상해에서도 그렇고 좌우합작 노선이 다 이렇게 그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민족유일당 운동도 그 한 3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되고 국내에서 했던 좌우합작 운동인 신간의 운동도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 전에 그래도 신간회를 좀 자세히 보면 재밌는 건 신간회는 조선일보가 주도한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조선일보 생각하면 완전히 극우 뭐 우파 언론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국민의힘 기관지층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때 조선일보는 동아일보보다도 더 좌경화된 신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조선일보가 한겨레야. 왜냐하면 동아일보가 처음에 민족주의로 잘 나가다가 춘원 이광수 같은 사람이 이제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리고 인촌 김성수 뭐 고아 송진우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일제하 안에서 그 하다 보니까 또 공산주의자들한테 치이다 보니까 약간 우경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아일보가 우경화되면서
조선일보를 신서구라고 해서 그 상해 임시정부 만들었을 때 대한민국 국호를 처음 얘기한 게 신서구라 그랬잖아요. 그 신서구가 조선일보를 사들이고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선일보를 사들이고 그 좌파 계열의 독립운동가들, 예를 들면 박헌영도 이때 조선일보 기자였어요. 그래서 그런 좌파 계열의 그 독립운동가들을 조선일보가 기자로 많이 채용을 했어.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상당히 좌경화됩니다. 잠깐이지만. 그리고 그 좌경화됐던 조선일보가 주도해서 신간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보면 조선 그 신간의 주요 인물들 쫙 정리한 페이지가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주로 조선일보계가 가장 많이 참여하고 동아일보계도 약간 있고 또 실무자들의 천도교가 많아요. 천도교. 왜냐하면 천도교는 구한말에 그 동학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갑자기 확 일진회를 만들어 갖고 친일로 갔다가 그것도 이제 실패하고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니까 꿍 하고 있다가 3.1운동에 이제 손병희 선생이 적극적으로 결합하죠. 그래서 3.1운동의 주역이 또 천도교죠. 근데 3.1운동이 또 실패로 돌아가고 나서는 또 이렇게 불만 세력으로 남아있다가 이번에 신간회에 적극적으로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신간회가 만들어졌고 그 신간회가 처음에는 우파 중심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좌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또 좌파 쪽으로 기울기도 하고 그때 등장한 사람이 조병옥이죠. 이 조병옥이 서울 신간회의 서울지회위원장으로 청년 시절에 등장하게 되는데 조병옥은 요 책에서는 잠깐 이름하고 얼굴만 잠깐 보여주지만 조병옥은 이후에 한국 정치사에서 굉장히 굵직한 역할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조병옥이 일제 미군정 때 경무국장을 하면서 일으킨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4.3 사건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4.3 때문에 뭐 내려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 4.3의 학살자가 조병옥이에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 제주도에 내려가서 그 서북 청년단을 끌어들여갖고 그 4.3에서 수많은 민중들을 학살한 인물이 바로 조병옥인데 이 조병옥이 이때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병옥이 나중에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이 돼서 이승만하고 마지막으로 붙었던 인물도 조병옥이에요. 이승만 1960년 그 부정선거를 했던 마지막 사선 선거 때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등장해서 그 이승만하고 1대1로 맞붙을 뻔했던. 근데 이때 심장병에 걸려갖고 미국에 수술 받으러 갔다가 수술대 위에서 죽죠. 그래서 이제 야당 후보가 두 번이나 죽는 그 불행을 겹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조병옥이 민주당의 대표 정치인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조병옥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역사라는 게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너무 문제적인 인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이 일제시대부터 해방공간까지 보면. 이 독립운동가였다가 또 좌파를 탄압하는 학살자였다가 또 이승만에 맞서는 또 야당의 지도자였다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런 인물들이 너무 많아. 도대체 이렇게 단순화된 시선으로 보기 어려운 문제적 인물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도 조병옥입니다. 근데 하여간 이 신간에는 그래서 학생운동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또 노동운동이 심하게 일어나니까 그걸 중지하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한국의 민중들이 정말 기댈 데가 없을 때 일종의 민중자치조직 비슷하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참여연대와 민주당을 합친 것 같은 이제 그런 어떤 그 성향의 활동으로 뭐 그때 민주노총과 참여연대와 그 민주당을 합친 것 같은 그런 조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어디나 끼어들어가지고 일제 당국과 중재하는 막 그런 노력도 하고 굉장히 그래도 어려운 시절에 1920년대 후반에 좋은 역할을 했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과 소련에서 좌우합작이 깨지는 분위기가 되니까 그 통일조선 해소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결국에는 내부에 갈등이 생겨서 스스로 해소하게 되고 그걸 이거 괜히 합법화해줬다라고 후회하고 있던 조선 총독부가 잘 됐다고 냉큼 이렇게 탄압해가지고 해소시켜 버리죠. 그래서 되게 좋은 활동이었는데 아쉽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해소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건 60만세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학생 운동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죠. 그게 이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그 성인들은 그 아예 그냥 직업으로 독립운동을 하는데 학생들은 조금 여유가 있잖아. 아직 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생 때 특히 고등학생들이에요. 이때 학생 운동이라는 건 대학생 운동이 아니고 고등학생 학생 운동. 그 고등학생들이 열심히 이렇게 독립운동에 뛰어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60만 세 운동은 순종이죠. 그러니까 3.1 운동이 고종의 장례식에 맞춰서 한 거라면 60만 세 운동은 순종의 장례식인데 순종은 사실 뭐 그렇게 국민들의 대단한 사랑을 받는 좋은 임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조선의 왕이니까 순종이 죽으니까 만세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그 고종은 전 국민적인 운동이었다면 순종은 그건 아니었고 진짜 겁없는 청년들이 학생들만 참여한 만세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 숙명여고나 함흥고고나 뭐 이런 데서부터 이제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일제시대 학생운동이 내세운 그 슬로건을 보면 뭐 이런 거예요. 주로 교육자치 운동이 많아요.
이 기본 슬로건은. 그래서 조선인 본위의 교육을 해라. 또 식민지 차별 교육하지 마라. 그다음에 조일 공학을 반대한다. 그 조선인하고 일본인을 같은 학교에 섞어 놓으면 아무래도 일본 학생들한테 무시당하고 일본식 교육을 받게 되니까 조일 공학 반대. 우리 남녀 공학 반대가 아니고 조일 공학 반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군사 교육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 교련 교육 같은 거 막 시키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다음에 하고 자치회를 뭐 획득해야 된다. 이제 뭐 그런 운동. 우리가 되게 학생들이 그 시대에 할 법한 이제 그런 어떤 독립적인 그 자주적인 교육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죠. 근데 이런 운동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또 다 독서 모임을 만들어 갖고 학생들이니까 독서 모임을 조그맣게 우리가 하는 이런 독서 모임이죠. 근데 그때는 온라인이 없었으니까 오프라인에 모여서 몰래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공산주의 관련된 서적도 읽고 이러면서 다 작용화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공산주의 활동가가 되고 뭐 이런 패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학생 운동들을 적발하면서 이른바 출세하게 되는 거물 친일파 나중에 역사에 아주 큰 이름을 남기는 유명한 사람이 바로 노덕술이죠. 노덕술. 그 아주 노덕술은 김원봉하고 악연이 되게 깊죠. 김원봉하고 그래서 김원봉을 해방 이후에 김원봉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싸대기를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화장실에 가 있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내서 잡고 그다음에 이제 야 네가 김원봉이구나. 야, 너 잡느라고 참 고생했어. 일제시대에 못 잡았는데 해방되고 나서 드디어 잡았다 이러면서 싸대기를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노독술 때문에 빡쳐갖고 김원봉이 월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악질 친일파인데 이승만이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노독술이 좌파를 잘 잡으니까 이승만이 그렇게 총애했다는 거 아니에요, 노독술을. 그래서 반민특위가 노독술을 체포했더니 그것 때문에 반민특위를 공격해가지고 없애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역사에 되게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름을 남긴 아주 악명을 남긴 사람이죠. 이 사람 나중에 50년대가 60년대 국회의원 출마도 합니다. 무소속으로. 물론 떨어졌지만. 그러니까 뭐 노독술도 이때 젊은 시절에 그 고문경찰로 잠깐 이름을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광주 학생 운동을 촉발한 유명한 계기는 그 나주역의 여학생 희롱 사건이죠. 여학생 희롱 사건. 근데 저는 이 박시백 씨가 이게 뭐 이제 일본 학생들이 여학생을 막 희롱했다는 식으로 나쁘게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이분은 참 그래도 자기가 공부한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인 팩트를 중립적으로 잘 서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주역 희롱 사건은 그 자체는 약간 오해였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학생이 이렇게 가는데 뒤에 있는 일본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려고 했다는 거야. 사실은 희롱한 게 아니고 옆으로 어린애가 앞에 있어갖고 얘를 피해서 가려고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려고 하다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이 여자애랑 잠깐 눈이 마주쳤는지 몸을 툭 쳤는지 이래갖고 여자애가 이러면서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 걸 뒤에서 보고 있던 그 여학생의 동생이 그 여학생의 남동생이 그걸 뒤에서 보고 있다가 누나가 갑자기 이러니까 일본 학생이 이렇게 딱 치고 가는 것 같으니까 저 새끼가 감히 우리 누나를 건드려? 이래갖고 야 하면서 쫓아가가지고 시비를 건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게 이 나주역 희롱 사건. 근데 이제 이게 젊은 애들이니까 우리 그 이렇게 영화 보면은 패싸움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패싸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광주 시내를 막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뭐 철도 앞에서 대치하기도 하고 막 그 패싸움 사건으로 벌어져가지고 이게 사실 일본 학생과 그 조선 학생들 사이에 이 패싸움으로 벌어졌다가 결국 그 패싸움이 점점 이 패싸움에 다 아까 말한 독서에 참여했던 의식화된 학생들이 이게 결합하면서 결국엔 광주 학생 의거로까지 이게 전국적인 학생 만세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광주 학생 의거고 여기에 신간이가 개입해서 요 애들이 너무 큰 처벌받지 않도록 변호도 해주고 뭐 그렇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학생들도 이건 학생 운동은 남자들만 한 게 아니에요. 여학생들도 굉장히 열심히 학생 운동을 하는데 그래서 광주 고보라는 데서는 이제 광주 소녀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저기 되게 재밌어갖고 제가 책에 이 사진 보셨죠?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이 여학생들이 이게 폼이 장난이 아니에요. 거의 뭐 이렇게 요즘 무슨 걸그룹처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표정도 그렇고 이게 딱 이렇게 앉아 있는 폼도 그렇고 요즘 걸그룹 애들이 이렇게 기념사진 찍은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데 저는 참 그 이 당대 다 조상님들인데 이 포스가 대단하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밌었습니다. 나이가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학생 운동에 이어서 노동 운동과 농민 운동이 또 이어지죠. 그 노동 운동도 처음으로 일제가 들어와서 공장이라는 걸 만드니까 염흥이라는 데에서 파업을 해가지고 임금 인상을 이뤄내는 얘기가 나오고 또 원산에서도 또 총파업을 했는데 이건 결국 일제 탄압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가죠. 그리고 평양의 고무 공장에서는 고무신 공장이다 보니까 여성 노동자들이 많았는데 또 여군 독립군 출신이었던 강주룡이라는 분이
또 여기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이게 이제 여기가 을밀대가 있었던 데인가 봐요. 그래서 을밀대라고 하는데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을밀대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 노동쟁이 투쟁을 하는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이게 지금 우리로 치면 희망버스 할 때 골리앗 투쟁 하잖아요. 꼭 골리앗 투쟁하면 여성 운동가가 올라간다고. 근데 이제 이 골리앗 투쟁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강주룡 씨의 을밀대 투쟁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분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성운동의 대표로 근우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일제시대 여성운동을 주도하게 되는데 이게 신간회의 여성 버전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김환란 나오죠. 요즘 이 시대는 김환란. 예, 김환란 씨가 처음에는 우파도 참여해갖고 기독교계 김환란도 있었는데 초창기부터 이게 근우회가 약간 공산화된다, 좌이경화된다는 느낌이 드니까 초창기에 탈퇴했고 나중에는 이제 주세죽, 허정숙, 박차정, 김조희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게 되죠. 이 주세죽은 박헌영의 와이프고 허정숙은 아까 말한 인권 변호사 허헌의 딸이고 박차정은 그 유명한 약산 김원봉 의열단단장 김원봉의 와이프고 김조희는 아까 조봉암 조봉암의 와이프고 다 이런 그 독립운동가들의 와이프거나 딸이거나 뭐 이런 분들이 그 일제시대를 수놓은 유명한 여성운동가들이 이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근우회 같은 것을 활동하고 또 의열투쟁도 이어지죠. 의열투쟁의 전성기는 1920년대 초반이지만 20년대 후반에도 뭐 나석주라든가 이수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막 그 경성에 들어와 가지고 막 폭탄 던지고 권총 쏘고 이러면서 그 일본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면서 의열투쟁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이미 사실 의열투쟁이 이 1920년대 초반에 확 하고 이렇게 의열단을 중심으로 달아올랐다가 이때는 상당히 가라앉고 그냥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뭘 해보려고 해도 독립운동가들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이미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포기하는 분위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조선인들한테 아니다, 독립운동 안 끝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자살 투쟁을 하는 거죠. 죽을 거 뻔히 알면서 들어와서 폭탄 던지고 총 쏘고 이러면서 일종의 의열 투쟁의 불씨를 이어가는 거고 그 장진호라는 분도 마찬가지죠. 장진호라는 분은 폭탄을 제조해 갖고 그 터뜨렸고 김조명하라는 분은 대만에서 살다가 갑자기 독립운동에 눈을 떠가지고 이 칼을 이렇게 이 사람은 이제 칼을 단검 쓰는 법을 연습해서 단검으로 일본 군인한테 이제 이걸 던져 독이 묻은 단검을 던져서 결국에는 이제 죽게 만들죠. 그리고 본인은 사형당하고 이런 식의 의열 투쟁들이 1920년대 후반에도 이어졌다는 거고 마지막에 큰 사건은 독립운동계의 큰 인물들이 이제 그 사라지는 장면이 나오죠. 박용만과 김좌진. 박용만과 김좌진은 상당히 거물급 독립운동가들인데 아쉽게도 1920년대 후반에 다 리타이어 하게 됩니다. 박용만은 그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이승만의 라이벌이었죠. 사실은 하와이에서 이승만이 처음에 정착할 때 큰 도움을 줬던 인물인데 무장 독립운동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이승만은 외교 독립운동가 그래서 이승만과 박용만이 국내 그 하와이에서 엄청 대립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러다가 박용만은 그냥 상해 임시정부로 와서 상해 임시정부에 합류했는데 이승만은 떠나가고 근데 이제 박용만은 그 3만이라 그래서 하와이에서도 3거두고 미주 독립운동 전체를 쳐도 이승만, 안창호와 함께 3거두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무장 독립운동계의 거두인데 이거 아마 임시정부가 실패하는 걸 보면서 많이 좀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약간 그 공산주의가 더 문제다. 일제도 문제지만 내가 공산당을 겪어보니까 공산주의가 더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가지고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돌아섭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공산주의의 종주국이 소련이기 때문에 소련의 남하를 막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련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그 이렇게 무장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걸 그 국내에 들어가 가지고 총독부하고까지 그걸 협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선을 넘은 거죠. 그래서 조선 총독을 만나 갖고 면담까지 해요. 그 문제를 갖고. 그러니까 이게 독립운동가들과 상에 무슨 박용만이 국내에 들어가서 총독을 만났다고? 그리고 잡히지도 않고 다시 멀쩡하게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중국으로 건너와 가지고 독립운동에서 은퇴하고 무슨 어디 이렇게 그 만주 지역의 땅을 또 엄청 사서 농장을 만들고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경영한 농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일종의 어떤 소련을 막는 러시아를 막는 무슨 부대를 만들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상한 생각을 한 거지. 당대의 어떤 맥락에서 보면 약간 좀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이 보기에는 좀 선을 넘은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 약간 이게 독립운동계에서 변절했다. 박영만 이제 밀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열단에서 테러리스트를 보내갖고 독립운동자금 내놔라. 그러니까 아 이건 내가 쓸 데가 있어서 이거 경영하고 있는 건데 안 돼. 이렇게 거절하니까 그 총을 쏴가지고 의열단원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박용만이 참 이 반공주의자고 그랬는데 좌파가 암살한 게 아니라 의열단원한테 죽어요. 그리고 의열단한테 암살당하고 나서 그 독립운동가들이 다 일치단결해서 그 암살한 의열단원을 변호해줘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5년형만, 그러니까 살인 치고는 5년이면 짧은 거잖아요. 그래서 5년형 받고 나중에 석방됐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왜 그랬는지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이게 지금도 이 박용만의 변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쟁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이 사람도 도대체 좀 이 사람도 참 문제적 인물이죠. 도대체 왜 그랬는지. 그냥 이승만 욕하면서 그냥 독립운동 쭉 했으면 그 나중에 해방 이후에 뭐 어떤 역할을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서 리타이어 돌아가시고 또 김좌진 그 홍범도와 함께 우리나라 무장운동 독립운동계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김좌진도 이때 사망하게 되죠. 그 만주의 김자진은 청산리 전투의 영웅이고 많은 그 키도 막 엄청 크고 막 힘도 세고 누가 봐도 딱 봐도 진짜 그야말로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존경하는 영웅이고 뭐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그 특유의 그는 고든 성품 때문에 갈등도 되게 심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보면 아까 말한 신민부 내에서도 민정파와 군정파 사이의 갈등이 되게 심했고 심지어 군정파가 민정파가 하는 회의를 잘못 알고 그 회의가 아닌데 그건 줄 알고 잘못 알고 습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뭐 사살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휘하 부장대원들이 굉장히 행동이 거칠어갖고 군자금 모집도 군자금 모금도 거의 막 뺐듯이 강제로 뺐듯이 막 총들이 되고 막 뺏어가듯이 막 그렇게 하고 공산주의자 싶으면 막 총으로 쏴서 암살해서 죽여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좌파 쪽에서도 저거 김좌진 저거 완전 반동이다. 저거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를 갈고 있었고 그러다가 결국 그 신민부 내에 어떤 그 좌파 그러니까 좌파 성향의 그 독립운동가들에 의해서 독립운동가에 의해서 암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 김좌진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진짜 아들인지 아닌지 좀 애매해요. 그 김좌진의 첩에 난 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좌진이 기생을 품었는데 그 기생이 난 아들이 그 김두한인 거지. 그래서 그 첩의 아들로 추정되는 김두한이 자기가 주장하는 거죠. 김두한이 나중에 해방된 난 다음에 그 우파 청년단을 만들어 갖고 공산주의자들을 엄청나게 학살을 하고 댕기죠. 그 명분이 된 게 바로 그 아버지가 좌파에 의해서 암살됐다는 건데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도 한번 고민해 봤어야지. 이 당시에 이 시민분의 군정파가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테러하고 죽이고 뭐 그랬기 때문에 결국 죽고 죽이는 과정에서 김대중도 암살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희생당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원인 제공도 상당히 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민족의 영웅이지만 그 행동이 좀 또 문제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세력이. 그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는 서울 그 공산주의 계열 내에서 꽤 중요한 인물이었던 서울파를 이끌었던 김사국이라는 사람도 이제 잡혀 들어가서 고문받다가 나와가지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결국 병사하고 동생인 김삼인은 감옥 안에서 막 액션을 하죠. 막 일제 간수에 칼을 뽑아갖고 머리를 내리치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맹렬히 그 투쟁을 하다가 결국엔 하도 두드려 맞아갖고 그 추록이 되는데 완전히 정신병에 걸린 정신병자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정신병자로 되고 김사국의 부인도 여성운동을 맹렬히 하다가 여성 독립운동으로 맹렬히 활동하다가 젊은 나이에 병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다 죽어갑니다. 이게 젊은이들이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열정대로 살다가 가진 거고 요 책에 잠깐 언급되지만 그 좀 재밌는 점은 이때 박헌영도 죽을 뻔했는데 고문도 심하게 당했고 이 박헌영이 어떤 기지를 발휘합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미친 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삼인의 동생처럼 김사국의 동생처럼 미친 척하고 정신병자 흉내를 내면서 김사국의 동생은 진짜 정신병자가 됐고 박헌영은 정신병자인 척하면서 뭘 했냐면 자기 똥을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난 똥을 먹고 이러면서 왜 하고 완전히 미친 척 해가지고 그래서 아 얘 완전 미쳤구나. 얘는 더 이상 독립운동 못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추록을 시켜줬는데 사실은 안 미쳤던 거지. 미친 척을 했던 거지. 그리고 나서 잠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조용히 숨어 살면서 해방이 될 때를 기다린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다시 이 남노당과 함께 부활해가지고 해방공관에서 그 여운형을 연맥이고 나중에 북한으로 넘어가서 김일성과 함께 6.25를 일으키고 뭐 아주 그런 그런 난극을 이렇게 벌이게 됩니다. 네, 어쨌든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 그래서 오늘 사건의 내용은 요 김사국이 죽는 것까지 그리고 그 아까 말한 이상화의 빼앗긴들에도 보문 오는가 또 시문의 시
그날이 오면, 그 유명한. 제 서울대 다닐 때 서울대 앞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유명한 서점이 있었거든요. 사회과학 서점.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그 그날이 오면에 그 시 전문이 마지막에 소개가 되죠. 그러면서 35년 4권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4권의 내용 요약을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 소감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